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연명치료가 그 가족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환자 본인한테도 그 무슨 뭐 삶의 의미도 없는 거를 그렇게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생명인데 좀 생명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거 봤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가슴 찢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하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자라는 의견과 아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경시다, 또 안락사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이 맞부딪혀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서울대학교 허대석 교수와 통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허 교수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요, 반대를 하시는지요? 예, 찬성합니다. 예. 예.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현재 1년에 한 18만 명의 말기 환자들이 어떤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방어진료 차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호해주는, 안 해도 되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원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수님은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하시는지요? 일단 연명치료 중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네. 정당한 무의미한 의학적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자기 의사 표명을 못하는 환자로부터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경우, 다시 말해서 정당한 무의미한 의학적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드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의학적 진료를 중단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 경우는 지난번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기 의사 표명을 못하는 환자로부터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일 수도 있고, 또 말기 환자일 수도 있고, 뇌사 상태 환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세브란스 그 병원 사건의 경우에 사실상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오판에 근거해서 판결이 이루어졌고 사실상 오판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진료 중단을 하게 되니까, 이 경우는 잘못하면 이게 소극적 안락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자기가 뭐 아프거나 쓰러지기 직전에라도 자기 의사를 미리 표명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우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허 교수님께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그 의료 현장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환자 가족의 요구가 뭐 많이 있습니까? 예,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18만 명이 만성 질환을 앓다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8만 명 중에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분은 한 3만 명이고, 나머지 15만 명은 의료진하고 가족들이 상의해서, 대부분 가족이 다 결정을 하죠. 15만 명은 인명의료를 했더라면 더 연장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하고 어떤 환자는 하지 않는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도 혼란한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뭔가 최소한 지켜야 될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제화되기 전에 이미 가족들만의 동의로도 이렇게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중단이라기보다는 유보죠.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혼란해졌는데요. 네네. 아까 김수환 추기경을 님을 말씀하셨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님도 인공호흡기를 했더라면 며칠, 몇 주, 몇 개월 더 연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문서로는 안 쓰셨어요. 평소에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추정해서 실제로 의식이 없을 때 인공호흡기를 안 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상황을 유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김할머니처럼 일단 적용한 거를 제거하는 걸 중단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은 유보의 문제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권고안이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의 경우는 본인이 의사 표명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네.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회의 권고안은 외형상으로는 사실상 정당한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을 법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도는 사실상의 소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초점은 여기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게 유보인가 아니면 중단인가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 허 교수님은 지금 이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OECD 국가 중에서요. 연명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윤리적이고 합법적인가 이런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OECD 국가에는 세 종류로 이런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종기 환자에 국한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종기 환자하고 지속적 식물 상태, 식물 인간 상태까지 포함하는 나라가 있고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와 같이 예외적인 거고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임종기 환자하고 지속적 식물 상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정부가 마련한 안은 그게 아니고 임종기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종기에 국한해서 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대만은 2000년부터 법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은 2007년부터 국가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임종기 환자에만 국한해서 대리 결정을 허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이나 대만에서 10년간 다 시험해보고 문제가 없는 그 영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윤리적 쟁점이 있는 거는 법적 쟁점이 있는 거는 지속적 식물 상태, 식물인간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허 교수님, 근데 또 이렇게도 또 예. 사람들이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찬성한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의사를. 그런 상황에서 가족의 동의로만 우리가 연명 치료를 중단 혹은 유보할 수 있게 될 때 혹시 이것이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지속적 식물 상태에만 악용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네. 임종기에서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네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 대만에서 다 대리 결정을 허용하고 있는 거는 그 시기는 사실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이 필요 없는데 이쪽에는 법을 만드는 취지는 환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의사들이 기계적으로 방어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허 교수님께서 이제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예를 드셨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이 말기 환자의 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건 식물인간에 대한 게 다른 거죠. 그렇죠. 임종기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근데 임종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법도 있고
심지어 또 안락사까지 나가는 법도 있고 또 식물인간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법도 있고 이렇게 각 주마다 그 규정이 다 다르다는 것은 그거는 식물인간에 대해서 규정이 다른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환자 상태 문제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거는 임종기에 대해서는 없는데, 의사들이 경험 있는 의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삶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연명치료든 일반적인 연명치료든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환자가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환자의 의사 만약에 첫째로 환자가 나는 더 이상의 진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그건 중단할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본인이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이렇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자가 불필요하게 너무 고통을 받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본인이 심폐소생술 한번 보셨어요? 본인의 의사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단정을 합니까? 임종기가 오래 계속된다는 것은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말기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고 또 환자가 이제 부탁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 가족에게도 그렇고 환자 자신에게도 그렇고 너무 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 연명치료 중단은 지금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그런 요구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건은 내 목숨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사건과 연명치료 중단,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연명치료 중단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행복추구권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은 죽음과 관련된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환상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라고 할 때는 살아있는 인간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호 교수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 말기암 환자로 치면 전체 환자의 한 20%가 집에서 사망하고요. 80%는 병원으로 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모든 법체계가 그 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를 타는 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은 다 합법적이고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근데 이 환자처럼 집에서 병원 가면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그냥 돌보겠다. 그건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대단히 모순이죠. 의사들이 왕진을 가고 간호사들이 가서 통증도 조절해주고 간병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 환자가 만약에 병원에 와서 인공호흡기 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그 부분만 법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모순이죠. 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분들도 많아요. 독거노인도 계실 수 있고요. 병원에 와서 보니까. 혹은 무연고자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현재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보람의 병원 서울시립에서 하는 그게 무연고자들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그 병원 실태를 한번 저희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는 아무도 나서서 이제 그런 의사 여부를 결정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다 인공호흡기를 달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병원의 윤리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자, 다시 제가 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여론기관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건데요. 자신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본인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답변이 87%였고 가족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61%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아주 명쾌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본인이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경우는 본인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진료를 중단하면 됩니다. 가족이 환자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법제화의 포인트 거기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대리 판단과 추정 판단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환자를 대신해서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생명윤리학계에서는 이 대리 판단이나 추정 판단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더 커가고 있고, 그리고 이 추정 판단이라는 건 환자가 생존에 있을 때 지나가던 말로 하던 말, 예를 들어서 TV에서 나오던 가정을 보고 나는 저런 상태가 되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저렇게 연명치료를 달고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면서 한 말을 보고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환자가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처했을 때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인간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삶의 본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만났을 때도 그 상황을 유지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가족이 각 환자를 대신해서 판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가족이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재산 문제가 벌어지면 부모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번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도 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김할머니로부터 그 연명자를 떼려고 신청을 했느냐?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좀 떼어달라. 이게 솔직한 고소의 이유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이 우려하는 건 다 지속적 식물 상태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제일 왜 필요한가?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18만 명이 죽는데 호스피스로 가야 됩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호스피스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필요한 인공호흡기 안 달겠다는 유보 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호스피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달아놔 놓고 보자. 달면 호스피스로 못 갑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선진국처럼 개선하자는 거예요. 네. 지금 김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식물 상태냐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봐야 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건 이 얘기 같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가 아무래도 병원 측에서 봤을 땐 가족들이 봤을 땐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곧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200일 넘게 사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이분은 돌아가시겠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게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 환자는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는 환자인데 그러고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허 교수님. 물론 이제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는 환자라면 이제 상관이 없다는 데는 다 지금 이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서상 사실 치료 불가능한 환자한테라도 가족들이 그 병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병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내린 결정을 우리가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에 18만 명이 이제 만성질환을 앓다가 돌아가시는데요. 네. 본인이 인공호흡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환자는 1%도 안 됩니다. 현재가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니까 어떤 규칙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결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부터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가장 윤리적인가 그걸 정하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권고나 가이드라인의 차이에 선에서 머물러야지 이것을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간단하게 너무도 많은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고 합의안도 발표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왜 안 지켜지냐. 의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지키지를 못합니다. 방어 진료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가 원하든 안 하든 일단 인공호흡기 달고 심폐소생술하고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더만 그 부분을 우리가 들어주자는 거죠. 예. 일본도 우리하고 문화가 같아가지고 환자한테 직접 당신이 곧 죽을 테니까 어떡하시니 묻지는 못해요. 일본의 문화를 보시면요. 네.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의사와 환자 가족이 모여서 결정한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해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기 환자들에 대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은 필요하다라는 데는 양쪽 다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만 가지고 어떤 한 환자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나중에 법제화 되더라도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